올림픽이다. 올림픽이야. 경기장 보이고요. 경기장이잖아. 가운데 굉장히 멋진 강도 있고 어떤 건물도 있고. 오른쪽은 일본에 있는 그 오사카 성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맞죠? 오사카성이에요. 안에 엘리베이터 있다던 맞아요, 그 맞아요. 쉬운데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닌가? 뭐예요? 사실 두 번째 건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어. 축구 경기장 같고 마지막 거는 오사카 성이니까 네. 약간 관광지 관련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아 관광지. 그런가? 너무 쉬운가? 도시가 관광지 도시가 맞잖아요. 관광지. 그런 게 생겨서 좀 도시가 활성화됐다? 도시가만 4번 하면 어떡해요? 랜드마크, 도시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랜드마크. 요즘 서울시 랜드마크 짓는다고 막 하고 있거든요. 랜드마크? 오. 정답.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매립지 매립지. 이런 데를 도시재생. 저런 걸로 만들어서 활용. 도시 활용해가지고 도시 재생하고 막 이런 거 같은데. 도시재생의 이야기. 네. 오셨다. 대충 여기서 만나 보다. 이게 진짜 정답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돌 같으시죠? 선생님 말이 하네 멋지. 까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 박학래라고 합니다. 오늘 쌤이 도시 계획 분야의 전문가시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쌤이 나오셨으니까 도시 뭐 이런 거 관련이라는 건 알겠는데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제 답을 좀. 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죠? 네. 좀 추론하기가 좀 힘들죠. 가운데 도대체 어딥니까? 가운데 도대체. 네. 어디? 가운데는 리옹입니다. 리옹. 네, 리옹. 그 프랑스의 도시. 예, 리옹이고요. 오렌지 큐브라는 혁신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맨체스터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홈 경기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시의 공통점은요, 광역 경제권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다. 광역 라는 거. 경제. 광역 경제권 힘들죠. 아니 쌤 그거를 정답 어떻게 맞습니까? 광역 광역 경제권의 경제권의 핵심 도시. 네네. 네. 아니 최근에 그 광역 경제권, 초광역 경제권, 그다음에 메가시티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메가시티가 그렇죠? 어.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올 때 굉장히 종종 등장하는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제 고향이 원래 대구거든요, 선생님. 근데 대구 광역시였는데 이제 작년에 군위랑 또 합쳐져가지고 더 커졌거든요. 근데 초광역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초자가 뛰어넘을 초자예요. 미안함. 광역도 큰데 네. 그 광역을 뛰어넘는 더 큰 권역이다. 이게 메가시티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리전. 네, 메가시티 리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메가 그러면은 초 광역, 거대. 네. 그렇죠? 시티 도시, 메가로돈. 리전 지역, 초광역 도시 지역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초광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중요해지죠. 이수지 씨. 정답은 수도의 비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냥 아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다라고. 아니 되게 정답 같은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애매하게. 놀라셨죠? 살짝 살짝 정답 당황했습니다. 라이팅. 정답 라이팅.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예. 이 초광역 도시 지역은 이 도시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기능적으로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 정도가 이렇게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큰 거대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이거를 잘 구축한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가면은 맨체스터의 경우 산업혁명의 메카였어요. 근데
이게 산업구조 변화로 맨체스터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산업혁명 때는 런던이랑 막 버금가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는데 런던권의 힘이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하나 짭니다. 뭉치자. 그러니까 10개의 지자체들을 모아서 맨체스터 광역연합이라는 걸 조성했어요. 그리고 리옹도 마찬가지로 59개의 꼬뮌을 잘 모아서 메트로폴, 광역연합 같은 겁니다. 메트로폴을 구성했어요. 지금 이 리옹은요, 파리 다음에 경제적 기준으로 2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사카 지역도 주변에 있는 12개의 지자체를 연합체를 결성을 해서 제2의 수도권이 되자. 그렇게 만든 광역연합이 간사이 광역연합입니다. 그거 간사이 철도나 뭐 여행 가게 되면 그 패스를 끊어서 가잖아요. 네네. 그때 하는 그 간사인 건가요? 그렇죠. 그쪽 간사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사카, 교토 등등이 다 포함된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력으로 하면은 도쿄권 다음에 큰 거대 대도시권이에요. 근데 쌤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 쇠락한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도 요즘 지방 소멸이 좀 심한데 오늘 우리나라 지방 소멸이나 아니면 지방 도시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 위기가 심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네. 오늘은 어떤 그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도권 면적이 12% 정도예요. 여기에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면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88%의 국토 면적에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수도권으로 자꾸 이렇게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네. 뭐 진짜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뭐 소멸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경고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뒤 지금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지방에 살면은 아. 돈을 줍시다. 돈을 그냥 한 저기 연금 주고 결론을 지금 그냥 먼저 살게 내린 이렇게 거예요? 좀 사람을 좀 방법을 그 강구를 해서 어떻게 예, 월급 주면 안 됩니까? 그냥 지방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전액 면제. 저희가 근데 이거 1시간 동안 다루는 이유가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아까 지도 잠깐 보셨죠? 그냥 우리나라가 섬처럼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고향이 충남 청양 시골이잖아요. 근데 시골인데 가끔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 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 빼고는 다 어디 외지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오, 맞아요. 아, 외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외지. 지금 젊은 후배들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로 나가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 맞아요. 없지 뭐 맞아요. 없죠. 예. 생년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2000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소멸 위기 지역이 없었어요. 뭐 아예 없었습니까? 네, 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한 몇 곳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수가 228개로 네. 보시면 됩니다. 예. 알고 계시는. 네. 정답은 200개입니다.
다요?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보내버리는구나. 200개면 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다운 해주세요. 다운입니다. 아, 다운. 좀 과하게 100개까지는 안 보냈습니다. 된대요. 네.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네, 지켜야 돼요. 100개? 저도 한 100개 보는데. 100개 정도. 많이 보면. 유빈 씨 몇 네. 개? 저는 그래도 한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 20개에서 30개 정도? 그게 네. 맞긴 하지.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와. 뭐야? 뭐 거의 가을이네요. 예. 단풍이 울고 뿔긋하게. 단풍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소멸 현황 지도예요. 위험이. 자, 여기에 이제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소멸 고위험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정말 젊은 층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황색이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 그다음에 노란색이 소멸 주의 지역. 그다음에 연두색이 정상 지역입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저 빨간색과 주황색입니다. 이곳이 무려 170곳이 위험하다라는 통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절반? 네. 80%. 4곳 중 3곳 정도라고. 이수지 씨가 지금 제일 가까운 지금 제일 맞는 거였는데 거의. 그렇죠. 200곳이 되게 가깝네요. 예. 아이고 대한민국 없앨려 그랬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낸 거네요. 거의 진짜. 와. 근데 문제는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들이 이렇게 농어촌 지역들, 이제 군급 지역들 이게 네.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포항시 같은 인구 50만 도시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오,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데 포항 포항이요? 꽤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부산도 노란색 소멸주의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꿔도 이게 어떻게 된 1단계로 겁니까? 바뀌었죠. 이 큰 도시들도 왜? 네, 이렇게 큰 도시들도 어려워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때문이에요. 역시나. 이 남쪽에 있는 구산업의 성장터에서 이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또 기계화가 더 진전되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따라서 수도권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청년 인구 이동의 흐름입니다. 지방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대도시권인데요. Y축은 그 순 이동 인구예요. 그러니까 Y축이 플러스면은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힘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2001년 정도, 2002년 정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네. 보면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컸어요. 엄청 많네. 그렇죠? 네. 근데 컸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약화됐죠. 하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은 계속 있었던 계속 거네요. 있어왔던 거예요. 플러스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튀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사실 뭐 2015년은 금융위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맞아.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거기 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한번 뒤를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뒤를 돌아서요? 나랑 수지가 똑같은 거 하고. 예. 등을 시청자 여러분께 등을 보이다니. 아니, 뒤를 돌아서 선생님이. 과거로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라고 이런 단어가 얼마 전인데. 얼마 안 그래요. 됐어요. 그렇게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단어가 되었잖아요. 그게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산업 구조가 너무 급격히 바뀌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첨단 IT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청년 인구도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이동이 더 심화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판교 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엔지니어는 용인 기흥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모여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 구직하는 사이트 그런 데 가보니까 그 뭐 남방 한계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느 와. 도시 들어보셨죠? 어느 도시 아래로는 청년들이 안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도 안 갈 정도로 자기들끼리 이제 난방하게서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그래서 그 위로 어떻게든 저 안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더 세지고 청년들 취업난 많아지고 좀 그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방 한계선이라.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이게 부저 누를 준비. 네. 저희 2019년에 지방을 좌절하게 만든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2019년에. 정 2019년 가만 있어봐. 코로나 2019 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좀 나 당했나?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지방에 뭘 했다가 구미에서 구미. 구미에 갔다가 없어가지고 SK. 다시 올라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 제가 맞춘 거예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정답. 지금 반도체 사업. 대단한데요? 역시 저거.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다 하고 야.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와. 안타깝게도 제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 바로 이겁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만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 복합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곳이 지방에 있는 구미예요.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어요. 10년 동안 30만 평의 부지는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입주만 한다면은 기반 시설들을 다 구미시에서 서포트를 하겠다. 그렇지. 이런 거를 그래야지. 걸었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2019년에 선택한 곳 용인이었어요. 용인을 선택했는데 하이닉스가 말을 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석박사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 기흥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기업이 입지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관 기업들이랑 같이 좀 연계해서 입주를 하는 게 좀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죠. 그런 거를 보면 SK 하이닉스의 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겠다고도 밝혔어요. 아하. 혹시 이게 그러면 한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기업이 또 들어오고 점점 이렇게 커지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삼성이 투자하는 액수가 300조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관련 투자되는 액수가 300조 플러스 SK 하이닉스 120조. 420조. 420조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네. 아니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네. 어느 정도? 한 680 몇 이 정도. 일경. 우리 석천 씨는 정말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관계자인가?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640조 정도예요. 와 국가 예산에 지금 6위할 정도로. 저희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또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사례지요. 네. 근데 도시계획 국토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희박해지는지 어려워지는 거 당연해요. 인구가 희박해지기 시작하면은 인프라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인프라가 빠져나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네. 또 빠져나가요. 그럼 또 인프라가 빠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쏠리는 쪽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양쪽 다 네.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오. 쌤, 저 좀 의문인 게요. 근데 도시에는 사람도 많고 막 갈 곳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런데 왜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기 유빈 씨 보면은 균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지난해 11월에 한국은행에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산. 네. 첫 번째,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네. 네. 잠재력. 이건 경제 성장과 관련된 거죠. 그거- 이 두 가지를 훼손한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 유명하죠. 출산율이에요. 이게 OECD 국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 거의 그 바닥에 붙었어. 웃음이 나오는데요. 야, 자, 우리나라 예.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이고. 그렇죠. 합계 출산율 사실 2.1 정도는 돼야지 예. 그래도 이 지속 가능한데 예. 그냥 낮아요. 20년 전부터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꼴찌가 압도적인 꼴찌로 되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 2010년. 아까 말씀하셨던 딱 그때쯤이네요. 그렇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압도적인 꼴찌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꼴찌로 전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2015년부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 그림 아까 보셨죠, 그죠? 청년들도 네. 사실은 저는 이게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국토를 좁게 쓰고 있어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은 너무 북적북적, 특히 서울은 북적북적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집 쪽에 불경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거고 집값을 높이는 거예요. 집값이 제일 쉽게 와닿아.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거를 보고 좌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한다 그래도 아이를 안 낳거나 난다 그래도 적게 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은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값은 2016년에 한 6억 정도. 2021년 기준으로 1년 만에? 12억이 넘었어요. 2배 이상 뛰었죠. 그렇죠? 네. 우와. 출산율은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대. wakanda 보이보네, 그냥. 거의 안 돼, 대가 안 돼. 꼬마니처럼 이렇게 출산율 하락은 실제 국가 전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일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더욱 큰 노력을 쏟아야 되는 네.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방 개편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좀 감자가 됐던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김포를 편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맞아요. 굉장히 논란이 막 붙었었는데 맞아요. 서울이 그럼 더 커진다는 건데 이건 또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요번에 김포 이슈가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고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이런 메가시티 논의, 초광역권 논의가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상 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를 시작으로 수도권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이슈를 야심차게 띄우고 있습니다. 쌤, 그런데 아까 전에 사실은 이 김포하고 서울하고 연결하는 그 서울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장을 한 게 사실은 경기도가 너무 크다고 자기들을 반으로 쪼개겠다. 그러니까 메가시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분도를 하겠다 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질문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무슨 얘기야, 분도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론이 있었는데 한번 김포 위치를 볼까요? 네. 네. 이 김포가 경기 남도로 붙자니 애매하죠, 그렇죠? 인천과 서울에 가로막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접 지역이 아닌 거죠. 지리적. 근데 김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기 북부의 붙자니 지금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네. 접경 지역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접경 지역은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규제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유, 이럴 바에야 이렇게 애매할 바에야
서울에 붙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 혹시 인천이랑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양상으로는 그렇죠. 강화도, 인천 김포, 이쪽으로 인천. 해가지고. 되게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포가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인천이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이기 신도시였어요. 네. 서울 집값이 높아졌잖아요. 민심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뭐 했습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 밖에다가 아파트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이 지옥철이라고 불려요. 뭐 이렇게 버글버글한 거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통학, 통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서울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에서는 광역버스를 좀 늘리려는 노력을 했겠죠.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광역버스가 서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은 버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증차하거나 노선 신설을 하려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럼 서울시에서 또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죠.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 터질 게 터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터질 게 터진 거고 뭐 요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직접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은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을 합친다든가 아니면은 이 광역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